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전자기 유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자기 유도하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부분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서서 우리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했었죠. 그런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만약 일어난다면 이로 인해서 전류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 발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전기.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기 같은 게 있다고 쳤을 때 물이 흘러가면서 그 결과 수력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펠러 같은 부분을 돌리게 되면 그 프로펠러 안쪽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했더니 자석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자석이 회전해 줌으로써 그걸 감싸고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게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즉 다시 얘기하면 자석의 변화, 즉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 부르고요. 이 전자기 유도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까?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세기는 어느 정도 될까?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렌츠의 법칙부터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자, 전자기 유도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자기 유도에서 우선 1번 렌츠의 법칙이라는 건데, 자, 렌츠의 법칙이 무슨 얘기일까? 요거부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렌츠의 법칙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기장의,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장의 청개구리 법칙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잘 보세요. 자기장의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왜 이름 붙였냐면, 다시 얘기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개구리 이런 그 우화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예요?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면 오고, 그 다음에 가지 마라고 그러면 청개구리가 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말의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청개구리였어요. 그럼 왜 제가 자기장의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렌츠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했더니 자기장의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원통을 하나 딱 준비해 놓고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코일을 감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유계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석을 설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N극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여기 이 N극이 이 원통 안을 통과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니까 원통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왜 거부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앞서서 우리 배웠던 거 잠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류가 흐르면 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했더니, 전류로 인해서 그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이동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새로운 자석이 와서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그러면 여기 N극이 딱 들어오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에 N극이 형성되면서 이 N극의 움직임을 막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이 N극이 되면서 이렇게 원통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방향에 대한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만약 N극을 이 원통 안에 넣어놨다가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빼려고 할 때는 거꾸로 여기가 S극, 아래쪽이 N극이 돼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려고 할 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려고 할 때는 나가지 못하게 막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똑같은 원통을 준비했다고 치고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설치했는데,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뭔가 했더니 S극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S극을 집어넣는 경우를 합시다. 자, S극을 집어넣으면 위쪽은 무슨 극이 될까요?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를 거부해야 되니까 위쪽은 무슨 극? 그렇죠.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N에서 S극 쪽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엔 S극을 어떻게 할까요? S극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S극을 빼려고 하면 위쪽은 무슨 극? N극이 되고요. 아래쪽은 S극이 돼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렌츠의 법칙은 이렇게 자기장의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장의 흐름이 생기려면 뭐가 흘러야 되죠? 그렇죠.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럼 전류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역시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고요. 검유계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N극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N극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위쪽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N극이 되고요. 그 결과 이런 형태의 자기력선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엄지손가락 딱 맞춰서 다시 잘 보세요. 여기가 N극이 되려면 원통에서 어떻게 되죠? 솔레노이드의 경우에 이게 뭐라고요? 감는 전류, 이게 직선 자기장이잖아요. 맞죠? 그럼 N극을 맞춰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맞춰서 빙그라고 감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는 이전에 있었던 전류예요? 없었던 전류예요? 당연히 없었던 전류죠?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없었는데 만들어진 전류라고 해서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이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방향은 렌츠의 법칙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연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2번 패러데이의 법칙인데, 자, 패러데이 법칙. 이 패러데이 법칙은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서 보면 그때 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서 유도 기전력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물론 기전력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어를 좀 바꿔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까요? 유도 전압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도 전압, 다시 얘기하면 없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유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유도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를 살펴봤더니 잘 보세요. 이 유도 전압은 뭐에 비례하더라? dt분의 d파이. 다시 얘기하면 원통 속을 자석을 얼마나 빨리 넣었다 뺐다 하느냐, 이 정도 빠르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보세요. 여기에 이 V는 뭐에 영향을 받는가 했더니 N이라고 해서 코일을 감은 수에도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리하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V콜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형태로 전압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전압의 세기를 밝혀준 것이 바로 누구다? 패러데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신 건데 이거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4고요. 그 다음 여기가 몇 초? 3초가 됐을 때 이때 값이 6 너무 작군요. 10이라고 합시다. 10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웨버라고 잡고요. 요걸 우리가 편의상 초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코일을 감았는데 몇 번을 감았는가 했더니 100번을 감았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 0에서 3초 동안 이때 발생한 유도 전압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압의 크기는 V콜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다시 얘기하면 dt분의 d파이는 시간에 따른 여기 자속 변화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3초고 여기가 6이 되잖아요. 그럼 3분의 6이니까 그 값이 얼마죠? 그렇죠. 기울기 자체가 2라는 겁니다.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자, 감은 수가 얼마? 100번. 그리고 dt분의 d파이가 2이기 때문에요. 곱하면 마이너스 200V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설명이 사실은 조금 더 앞에 됐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쓰고 있을까요? 그거 여러분 간단한 거죠. 마이너스는 dt분의 d파이, 즉 자속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예요. 넣으려면 넣지 못하게, 빼려면 빼지 못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일단 전자기 유도가 일어났을 때 그 방향에 대해서 찾는 방법, 렌츠의 법칙이었죠. 두 번째, 그때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정리를 했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살펴볼 건데 그게 디귿자형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이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자형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한번 정리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디귿자형 도선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도선을 설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귿자를 딱 만들어서 도선을 설치한 뒤에 여기 자기장을 거는데 자기장은 이렇게 지면 뒤쪽으로 수직하게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쭉 걸어놓고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면 이렇게 금속 바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발을 이렇게 쭉 설치해 놓고요. 여기 있는 금속발을 일자속력 V로 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걸 일자속력 V로 딱 끌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가 했더니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도 기전력을 찾아보는데 일단 여기 바에서 몇 가지 조건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요. 그 다음 속도가 V고요. 여기 도선의 길이가 L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쭉 일자속력으로 오른쪽으로 끌어갈 때 과연 전류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그 크기부터 따져봐야겠죠. 자 우선 크기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보자. 자 세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더라. 그렇죠.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럼 패러데이 법칙이 어떻게 되더라? 그 값이 V=-N의 dt분의 d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쓰는데 자 감은 수는 몇 번인가요? 1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파이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바로 bs입니다. 그러면 d파이라는 건데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니까 b의 ds가 되는 거죠. 와, 이 부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그러면 델타 S 즉 여기에 속도가 문제인데 만약 이게 t초 동안 움직였다라고 치면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부분이 바로 ds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요 거리는 vt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ds는 어떻게 되죠? lvt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여러분 집어넣게 되면 자 순서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n은 1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곱하기 dt분의 d파인데 거기에 dt분의 d파이 대신에 뭘 쓰죠? b는 빼는 상태에서 ds 자체가 lvt니까요. 그 결과 lvt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정리된다? 바로 t와 델타 t가 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항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라지고 나면 그 결과 남는 것이 뭔가 했더니 마이너스 blv가 남게 되고요. 이게 바로 v, 유도 전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 BLV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브라보 공식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걸 알면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브라보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라보 공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V=-BLV로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크기 즉 세기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끝났고 두 번째 당연히 방향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그림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금속발을 V의 속력으로 당겼습니다. 맞죠? 그래서 V의 속력으로 당겨버렸더니 이만큼 자기장이 즉 통과하는 자기장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방향을 찾는데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느냐면 크게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가지고 렌츠의 법칙을 쓰기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쓰는가 했더니 이걸 제안한 게 누군가 했더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플레밍의 무슨 법칙? 바로 오른손 법칙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 뭔가 했더니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움직이는 방향 맞추고요. 들어가는 자기장 그리고 전류 방향 맞췄더니 전류가 이 금속바 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전류가 어느 쪽? 끊어진 쪽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폐곡선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 방향을 밝힌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 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걸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장에 들어와서 플레밍의 무슨 법칙? 그렇죠. 여러분 플레밍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을 강조했잖아요. 맞죠? 엄지손가락 빙글 이거 강조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잘 보세요. 이 금속바가 이쪽으로 딱 당겨감으로써 이 사각형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처음보다 어떻게 됐죠? 커졌잖아요. 넓어졌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렌츠의 법칙에서 자기장이 갑자기 많이 통과하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뚫고 들어가는 게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반대쪽으로 뚫고 나오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엄지손가락 맞추고 빙글 감아야 돼요. 왜?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니까 나머지 감는 손의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뭘 제안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 이거 하나 가지고 끝을 내자는 거예요. 물론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렌츠의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류가 형성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방향까지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있잖아요. 이 디귿자형 도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방향하고 세기에 대한 얘기는 끝났으니까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바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끌고 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빙글하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됐잖아요. 맞죠? 그럼 이 전류를 뭐라 부르는가 했더니 이게 빙글빙글 맴돈다고 해서 다른 말로 맴돌이 전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맴돌이 전류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뭘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거 즉 금속발을 V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힘이 일정하게 필요하더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체에 힘을 주면 여러분 물체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속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귿자형 도선에서는 F에 힘을 줘서 쭉 끌어당겼더니 어떻게 되죠?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등속도 운동일까? 이게 문제잖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유도 전류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됐으니까 그때의 전류의 세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일단 전압부터 생각하면 V 이퀄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BL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이퀄 마이너스 BLV 형태가 됐고요. 다음 여기에 가상으로 있잖아요. 우리 뭐가 있다고 치자? 저항 라지 R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류 I는 어떻게 되나요? R분의 V가 되니까 그 결과 R분의 마이너스 BLV가 되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일단은 생략을 합시다. 그렇다면 I 이퀄 R분의 BLV가 됐는데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기장이 수직하게 걸려있고 여기에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자기장이 수직하게 걸려있고 여기 전류가 흐를 때는 그 결과로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했더니 그렇죠. 전자기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 전자기력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자, F 이퀄 여러분 잘 보세요. 전자기력은 BIL이라고 해서 B는 힘의 세기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B 곱하기 전류 I인데 I가 R분의 BLV가 되고요. 그리고 L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R분의 B제곱 L제곱 V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가 했더니 여기에 속력이 일정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소 저항도 일정하고요. 자기장도 일정하고요. 도선의 길이도 일정하다 보니까 속력이 일정해지면 뭐도 일정해진다? 힘도 일정해지는 거예요. 자기력이.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자기력이 이 도선을 이렇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기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자기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플레밍에 뭘 쓰죠? 왼손 법칙을 쓰죠. 이건 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자기장, 뭐 표시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 자, 대충 이 정도만 그려봅시다. 수직하게 들어가는 자기장, 그리고 전류의 방향 했더니 이쪽에 있는 금속바의 경우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쪽으로 바로 자기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을 줬는데 그 힘의 크기하고 자기력의 크기가 같을 때 바로 어떻게 된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제가 힘을 줘서 끌긴 하지만 어떻게 되죠? 속도가 일정해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속도가 일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이걸 가속 운동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면서 힘을 변화시켜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 이 힘의 크기, 즉 자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살펴봄으로써 우리 디귿자형 도선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디귿자형 도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잘 보세요. 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 지면에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했더니 바로 2테슬라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형 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디귿자형 도선의 한편에는 5ohm이라는 저항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다 금속바를 설치했는데 금속바의 길이는 50cm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금속바를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5cm/s의 속도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VPQ라고 해서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금속바에 걸리게 되는 전압,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유도 기전력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 크기는 -BLV 형태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몇 테슬라? 2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얼마죠? 50cm니까 0.5m가 되고요. 그 다음 속도는 5cm/s는 m/s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m/s로 고치면 얼마가 된다? 100분의 5 m/s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니까 2테슬라와 0.5를 곱하면 1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전압이 되니까 100분의 5, 다시 얘기하면 20분의 1 볼트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 F, PQ는 어떻게 될까? 요거 지금 질문했죠?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했더니 PQ 사이에서 받게 되는 자기력, 전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PQ의 전자기력은 어떻게 구하는가 했더니 그게 BIL로 구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BIL인데 B 곱하기 I 대신에 뭘 쓰자? 그게 R분의 V가 되고 이게 다시 한번 더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R분의 여기 V 자체가 BLV이기 때문에 B제곱, L제곱, 그리고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숫자만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니까 저항은 몇 옴? 5ohm이고요. 그 다음 자기장은 얼마? 2테슬라의 제곱이고요. 도선의 길이는 0.5m의 제곱이 되고요. 속력이 얼마죠? 그게 0.05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와, 숫자 굉장히 작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 곱하니까 어차피 1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걸 5로 나누는 거니까 0.01 뉴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PQ에 작용하게 되는 자기력도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5ohm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했군요. 지금 회로에 흐르는 뭐를 알아야 된다? 전류를 알아야 됩니다. 전류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저항이 5ohm이었고요. 그 다음 전압이 아까 얼마였나요? 그렇죠. 20분의 1V였죠.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되나요? 바로 100분의 1A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100분의 1A, 즉 0.1A인 줄 알았다면 자, 소비전력 어떻게 구하죠? 거기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저항 전류인데 이 부분을 고치니까 어떻게 되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R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류가 얼마죠? 10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얼마다? 5ohm이 되니까 그 결과 10,000분의 5. 다시 얘기하면 0.0005 와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문제에서 디귿자형 도선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여기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마무리하고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합시다.